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1877년 미국의 에디슨이 포노그래프를 발명하고 오디오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오디오 혁신의 메인스트림을 움켜쥔 곳은 단연 미국이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오늘은 JBL 파라곤의 탄생 비하인드와 함께 미국 오디오 초기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중앙일보에 연재 중인 칼럼 명사들이 사랑한 오디오 내용을 영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기사를 읽고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사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파라곤 KCC 정몽진 회장의 오디오, 정영진 오디오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에디슨의 포노그래프 발명 이후 오디오 시장은 개막되었지만 초기에는 발전이 무척 더뎠습니다. 이를 단번에 혁신한 것이 바로 벨 연구소였어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를 발명하고 에디슨이 포노그래프를 발명한 1877년에 전화국이라 할 수 있죠. 미국 전기 전신 줄여서 AT&T를 창업합니다. AT&T는 미국 전역 전화 시장을 독점합니다. 큰 돈을 벌었겠죠. 이 돈으로 1925년 전파, 전기를 연구하는 벨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를 한데 모으고 그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요. 그래서 벨 연구소에서 지난 100여 년간 노벨상 수상자 13명, 특허 33,000여 개를 쏟아냈습니다. 세계 최초의 트랜지스터, 레이저, CCD 모두 벨 연구소에서 개발했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최고 업적은 기술 도용 논란이 있는 전화기 발명이 아닌 벨 연구소를 만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입니다. 벨 연구소는 전화 관련 연구를 위해 만든 곳인데 전화를 하려면 마이크가 필요하고 또 귀에 들을 수 있는 스피커도 필요하겠죠. 자연히 오디오를 집중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 전기 녹음 방식 카라얀의 오디오에서 이야기했죠. 이를 처음 발명한 곳도 바로 벨 연구소였습니다. 곧이어 벨 연구소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1927년 세계 최초의 유성영화 재즈싱어가 개봉합니다. 이 시대를 다룬 영화가 최근 개봉했죠. 데미안 셔젤의 바빌론이 바로 유성영화 도입 시기의 헐리우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성영화, 즉 영상기만 있으면 됐던 극장에서 갑자기 오디오 시스템이 필요해진 겁니다. 갑자기 극장용 오디오 시스템을 누가 만들지? 당연히 최고의 연구 기업 벨 연구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웨스턴 일렉트릭이 담당해요. 웨스턴 일렉트릭은 원래 벨의 경쟁자 전화기를 판매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벨이 인수해 자회사로 둡니다. 이후 웨스턴 일렉트릭은 벨 연구소가 만든 특허를 판매하거나 제품화, 유통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1년 후 소니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 때 웨스턴 일렉트릭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고 계약했다고 하죠. 미국 전역의 극장, 더 나아가 세계의 극장 오디오 시스템을 웨스턴 일렉트릭이 독점 공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웨스턴 일렉트릭의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현재 초고가에 거래되는 웨스턴 일렉트릭 스피커는 바로 이때의 제품입니다. 최고의 과학자가 모인 곳이니 벨 연구소는 진공관 300B와 같은 기술을 선보이며 오디오 시장을 혁신합니다. 그런데 웨스턴 일렉트릭의 영화 오디오 산업에 제동이 걸립니다. 바로 독과점 때문입니다. AT&T는 전화 등 새로운 산업이 태동할 때마다 선정 후 독점 이슈에 시달렸는데요. 영화 오디오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웨스턴 일렉트릭은 1937년 영화 오디오 산업을 분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분사한 회사의 이름을 모든 기술을 의미하는 All Technology, 줄여서 알텍이 됩니다. 정식 명칭은 알텍 서비스 컴퍼니였어요. 서비스 컴퍼니가 뒤에 붙은 것은 전국 극장 음향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웨스턴 일렉트릭의 독점 천하에 불만을 가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MGM 영화사였습니다. 이들은 웨스턴 일렉트릭보다 더 나은 스피커를 꿈꿨어요. 그러다 우연히 솜씨 좋은 엔지니어를 소개받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임스 블로우 랜싱, 훗날 JBL을 창업한 인물입니다. 제임스 B 랜싱은 오디오에 대한 열정으로 1933년 자신의 오디오 기업 랜싱 매뉴팩처링 컴퍼니를 창업합니다. MGM을 만나면서 그들과 제작한 새로운 스피커가 대단히 호평받아요. 점점 주문이 밀려들 무렵 동업자인 켄 데커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고
경영에 서툰 제임스 B 랜싱은 경영난에 빠집니다. 웨스턴 일렉트릭에서 분사한 알텍이 기존에 생산해 놓은 재고가 떨어져가고 슬슬 새로운 스피커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 고뇌하던 찰나 제임스 B 랜싱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941년 알텍이 랜싱 매뉴패처링 컴퍼니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각 회사의 첫 글자를 딴 알텍 랜싱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알텍 랜싱의 전설이 시작되는 것이죠. 알텍 랜싱을 위해 제임스 B 랜싱은 곧바로 스피커 설계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Voice of Theater 시리즈죠. 이 중 A5, A7은 오디오 애호가에게 인기가 높은 명기로 꼽힙니다. 5년의 계약 기간이 끝난 제임스 B 랜싱은 1946년 회사를 나와 자신의 오디오 기업 랜싱 사운드 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알텍 랜싱이 새로운 기업에 랜싱을 쓰는 건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했고 승소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 이름을 자신의 이름에 이니셜을 딴 JBL, 지금의 JBL이 됩니다. 천재 설계자니 설계가 너무 쉬웠겠죠. D130, D175와 같은 명기 유닛을 설계, 판매하지만 경영에 서툰 그는 또 경영난에 빠집니다. 지분을 매각하고 심기일전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합니다. 결국 1949년 9월 29일 제임스 B 랜싱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JBL의 전성기는 그가 떠난 후 시작됩니다. 1950년대에 접어들며 미국은 본격적인 경제 호황이 찾아옵니다. 기술적으로 LP, 스테레오, FM 라디오, 컬러 TV가 이 시대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엘비스 프레슬리, 이후에는 비틀즈와 같은 레코드 스타가 출연하죠. 1930년대 초 라디오 출연 이후 사람들은 오디오나 레코드를 사지 않고 라디오만 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 세계에 불경기가 있으니 감히 비싼 오디오를 사지 못했던 탓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경제가 풍요로워지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음악을 듣기 위해 오디오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카라얀의 오디오편에서 이야기했던 어쿠스틱 리서치, AR이 어쿠스틱 서스펜션 기술을 개발하면서 스피커의 사이즈가 한층 작아질 수 있어졌습니다. 또 스테레오 기술까지 더해 메이커는 스피커를 한 대 더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H. 토마스라는 걸출한 경영자를 맞이한 JBL도 홈오디오 시장 진출을 결정합니다. 초기작 C38 바론, C40 하크니스의 히트로 자신감을 얻은 JBL은 자사의 탁월한 기술력을 널리 알린 하이엔드 스피커 제조를 결심합니다. 그 프로젝트 1탄이 JBL 하츠필드입니다. 하츠필드는 당시 라이프지에서 궁극의 꿈의 스피커라 절찬했고 히트를 기록합니다. 하츠필드는 지금도 수천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 스피커죠. JBL은 하츠필드의 흥행에 힘입어 이를 이어갈 수 있는 신제품 개발에 몰두합니다. 당시의 화두는 스테레오였어요. 레코드에서는 EMI, 데카 등의 기술이 난립하다 결국 가장 오래 준비해온 벨 연구소의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피커에서는 스테레오 시대의 스피커는 이래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시해줄 수 있는 업체가 없었던 것이죠. JBL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JBL은 오래전에 한 대의 스피커로 스테레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를 좀처럼 제품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를 완성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 JBL은 30살의 산업 디자이너 아놀드 울프를 만나게 됩니다. 아놀드 울프는 이때 버클리에 자신의 디자인 사무소를 갖추고 있었고 JBL과는 외부 용역 관계로 만납니다. 흔히 파라곤이 아놀드 울프의 첫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 D42020 벨 에어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JBL은 이 제품의 완성도를 보고 아놀드 울프가 파라곤도 해낼 수 있으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놀드 울프는 파라곤을 기가 막히게 디자인해내죠. 파라곤은 한 대의 스피커로 스테레오 이미지를 그려내야 했기 때문에 몸집이 커야 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2m가 훌쩍 넘는 북유럽 캐비넷 사이즈여야 했어요. 아놀드 울프는 파라곤을 하이엔드 북유럽 캐비넷에 비견하는 디자인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파라곤 등장 이전 미국은 경제 호황에 힘입어 유럽 가구들이 인기가 높았습니다. 유럽으로부터 하이엔드 가구들이 물밀듯 쏟아졌어요. 이때만 해도 미국은 개척지, 경제 사정이 좋아진 신도시에 다름없었고 문화적으로는 뒤처져 있다는 자의식이 강했습니다. 1년 후 포드의 창업자 헨리 포드 자택을 들 수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약 10년 전 포드 자동차 TB-CF 모델이었습니다. 잠깐 그때의 CF 보시겠습니다. 뉴포드 포커스 디젤. 제가 최근에 한 8개월 정도를 서울 부산을 왕복을 많이 했어요. 그때 만약 이런 디젤, 연비가 좋은 디젤 세단이 있었다면 저희 경비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제가 이때 포드에 뒤어본 유럽 본사뿐만 아니라 헨리 포드의 자택에 저녁 식사를 초대를 받아 집 내부를 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 저택은 휴런호 옆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헨리 포드는 포드 T를 내놓고 큰 성공을 거뒀죠. 헨리 포드의 지분 가치만 현재 물가로 220조에 이르렀습니다. 헨리 포드가 성공 후 제가 갔던 저택을 짓는데요. 내부는 영국의 저택을 구입해 그 내부를 그대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계단부터 장식 하나하나가 전부 영국산이었어요. 당시 성공한 미국인들은 미국에 살지만 유럽의 귀족 문화를 그대로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를 이용해 이탈리아, 파리, 럭셔리 패션 브랜드도 1950년대부터 미국에 진출하며 경제적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동시대 유럽 가구도 대거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유럽의 상태 좋은 빈티지 가구들이 의외로 미국의 빈티지 샵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노드 우프는 이 트렌드를 따라 파라곤을 북유럽의 하이엔드 캐비넷 수준에 이르는 미감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흥미로운 건 동시대의 독일의 20대 디자이너 디터 람스는 전통적 목재에서 벗어나 플라스틱, 알루미늄 같은 이질적인 소재를 도입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독일인이면서 오히려 미국의 임수부부 스타일을 따라가는 듯한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브라운 L2 스피커는 2년 전에 나온 임수부부 스피커와 많은 부분 유사성이 엿보이죠. 흥미로운 사실이죠. 미국의 아노드 울프는 유럽을 쫓고 유럽의 디터 람스는 미국을 쫓았으니까요. 다시 돌아와 아노드 울프는 파라곤을 정말 멋지게 완성했습니다. 여느 하이엔드 사이드 보드 못지않은 디자인이죠. 동시대 높은 평가를 받았던 루돌프 그라첼의 사이드 보드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멋진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파라곤을 완성하는데 가구 장인이 112시간 수작업하고 5일 작업에만 3일이 걸렸습니다. 당시 스피커 제조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생산 공정이었어요. JBL은 묵묵히 아노드 울프의 요구를 모두 들어줍니다. 그리고 JBL은 완성된 파라곤을 종전의 방식이 아닌 하이엔드 가구처럼 마케팅합니다. 파라곤의 카탈로그를 보시죠. 바르셀로나 체어를 배치하는 이런 환경에서 파라곤을 들어야 한다고 상정하는 것으로 보이죠. 흑백의 카탈로그에는 1955년 발표된 조지 넬슨의 코코넛 라운지 체어를 배치했습니다. 파라곤과 그리고 벽에 걸린 작품 하나, 그리고 앰프와 턴테이블은 철저히 감춰두고 있습니다. 파라곤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고 미감을 해치지 마라. 파라곤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라는 의미가죠. 그리고 가격은 홈 스피커로서 가장 비싼 $1,830. 1956년 임스 라운지 체어가 404불에 판매를 시작해 당시에 비싸다고 난리였습니다. 지금 임스 라운지 체어 정품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파라곤이 4.5배 정도 더 비쌌으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4,500만 원이 넘는 스피커인 셈입니다. 당시 경영자 윌리엄 H. 토마스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네, 파라곤은 이렇게 높은 가격에도 히트합니다. 그리고 JBL의 위상을 정상에 올려놓아요. 이후 JBL은 아노드 울프와 함께 시대를 대표하는 명기를 내어놓죠. 그리고 1960, 70년대 스피커 시장 정상을 차지합니다. 여러분이 JBL을 기억하는 건 지금의 JBL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 혹은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 동경했던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JBL, 보스 모두 지금의 혁신은 1도 없이 과거의 명성으로 블루투스 스피커, 헤드폰으로 돈을 버는 기업인 거죠. 다시 돌아와 파라곤은 오랜 스테디셀러였고 수명이 길어야 10년이 넘지 않는 오디오 시장에서 파라곤은 1983년까지 무려 26년간 1000여 대가 생산됩니다. 파라곤이 크게 히트하자 JBL은 주니어 모델인 메트로곤, 미니곤을 내놓습니다. 이 내용은 정용진 오디오 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파라곤의 오랜 팬을 자처하고 자신의 프라이빗 키친 용디니어스 키친에서는 메트로곤까지 쓰고 있죠. JBL의 파라곤이 위대한 점은 산업 디자이너에게 전권을 위임했고 당시 넉넉지 못했던 JBL이었음에도 그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모험을 감행했다는 거죠. 그 모험은 결과적으로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오디오 산업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를 목도한 뱅앤올룹스는 1964년 야콥 옌센을 맞이하며 오디오 세계에 비에노라는 디자인 언어를 창제했죠. BMW도 창업자 존 바워스가 어느 정도 돈을 벌자 바로 당시 최고의 산업 디자이너였던 케네스 그랜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시리즈라는 절정의 히트작을 만들어냈죠. 메리디언은 아예 엔지니어 밥 스튜어트와 디자이너 앨런 부스로이드가 함께 창업한 회사죠. JBL 파라곤은 오디오와 디자인의 조, 바로 그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아노드 울프는 이후 JBL의 디자인으로 승승장구하죠. 히트작을 다수 디자인했고 1968년 JBL 로고를 새로 디자인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JBL 로고입니다. 1969년 하만 카돈의 시드니 하만이 JBL을 인수하며 시드니 하만은 그를 아예 JBL 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오디오 산업에서 엔지니어나 경영자가 아닌 디자이너가 CEO가 된 첫 사례이고 이후에도 그런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오늘은 미국 오디오 초기 역사와 JBL 파라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디오 인문학을 지향하는 하피TV의 콘텐츠,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